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오늘장 피셜 시간입니다.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두 분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식 방송에서 무슨 부동산 얘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요즘 시장이 작년부터 해서 어쨌든 부동산을 정부가 꽁꽁 묶으려고 온갖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들이 주식에도 많이 흘러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오늘 아마 부동산 대책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조금 공급 쪽으로 선회할 것이다, 완전 바꿀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도 관련주들을 영향을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최양호 고문님께 자 진짜로 부동산 자금의 그런 부동산 시장의 자금들이 우리 주식 시장에 많이 들어왔을까요? 그럼요, 많이 들어왔죠.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에서 지금 수익률 맥시멈 가봐야 3% 4%인데 그쵸. 그 부분도 굉장히 지금 세금으로 다 걷어들이는 부분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주식 시장이 지금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는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발표할 내용이 85만 가구 네. 아주 특단의 공급 대책이고 서울시에만 주변에 32만 가구가 가는데 저는 흐름이 이럴 것 같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러면 건설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서생들 또는 이제 전문가들이 융단 폭격을 할 겁니다. 이게 실현성이 있느냐? 그럼 이제 내일 떨어지기 시작하고 월요일 날부터 이 부동산 관련 증시의 흐름은 진짜 전쟁은 월요일부터 시작된다. 다음 주부터.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야말로 진짜 인내심을 갖고 잘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오늘부터 이제 도배해야 될 게 뭐냐면 건설회사 올라간다. 주방기구 올라간다. 그다음에 또 가전 이런 것들 이제 올라간다. 이제 분명히 그러는 흐름에 일단은 눈을 주지 마시고요. 지금 흘러가는 부분들을 개성히 보시고 분명히 이제 여기에 반응을 합니다. 이 아파트 가격들이. 그러면 그 흐름까지도 보시는 것이 사실 요번에 커다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고문님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방점은 공급을 늘릴 것이다. 이 대책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당정 협의회 시작하기 전에 언급을 했는데 획기적인 공급책을 내놓겠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약제도 개선하고 이주 문제 해소하고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크게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잡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정말 이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건 어떻게 좀 반영을 하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될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정태근 팀장님이 힌트 좀 주시죠. 일단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공급을 늘릴 건데 그럼 공급 물량을 따오는 회사를 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까 동시효과에도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은 자 올해 어쨌든 분양 물량이 34만 호입니다. 여기서 더 늘려면 얼마나 늘어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34만 호 중에서 어느 건설사가 또 많이 따가느냐, 따왔느냐. 일단 이 회사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대우건설하고 GS건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 종목들이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강력하게 움직인 이유가 그거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34만 원 중에서 대우건설이 3만 5천 원 정도 가져가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GS가 2만 8천 원 정도 가져갔는데 이 물량을 이렇게 많이 따갔다라는 건 그만큼 정부 정책의 수혜가 가깝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GS건설하고 대우건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브랜드 선호도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브랜드 선호도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그 주위에 물어봐요. 브랜드에서 어떤 브랜드가 좋냐고 물어보면 아마 우리 고모님하고 앵커님도 똑같은 비슷한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자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자기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 선호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작년에 보게 되면은 자이 브랜드 관련돼 가지고 분양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가천의 지정타라든지 그리고 요 근교에 그 성남 같은 경우에도 구신도시에 지금 아파트 그 분양 타운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돼. 거기도 자이였거든요. 대단지 규모가 들어갔어요. 1000세대 넘는데 제가 분양을 했었거든요. 일부 청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브랜드 선호도 보게 되면 GS건설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대우건설, 푸르지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한창 뜨거웠죠. 가천 지정타. 거기도 푸르지오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남 가밀의 푸르지오 물량을 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얘기를 왜 드냐면은, 그러니까 분양되는 물량들이 보면 브랜드가 다 프루시하면 자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브랜드 선호도를 무시할 수 없고, 그리고 어쨌든 인기 있는 건설사 쪽으로 물량이 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요 두 회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용적률 사양 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역세권 개발을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공릉이란지 광원도 역세권 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공급 물량을 역세권에서 바로 늘릴 수는 없어요. 근데 대신에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용적률이 낮은 쪽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광운형 역세권이 랜드마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소위 말하는 그 부동산 전문가들끼리 미미삼이라 그래요. 월계시형, 미성아파트, 미룡아파트, 3호, 3차. 여기가 3,900세대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1986년도 지어졌기 때문에 그 도곡에 있는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도곡의 그 뭐죠? 우성아파트? 우성. 우성아파트. 우성이죠. 거기처럼 너무 오래됐어요. 이제 재건축을 볼 수밖에 없는 음.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 랜드마크가 되고 땅값이 올라가기 또 거기가 또 부동산 분위기 되면은 재건축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그 미미삼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쪽에 또 이제 재건축 얘기가 나올 건데 또 시세를 보니까 또 많이 올랐더라고요, 벌써. 전세가 1억 5천인데 지금 매가가 9억 정도 형성이 되더라고요. 아유, 네. 보통 이 재건축 얘기 나오는 단지대 특징이 좀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풀려야 여기서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 분양권 전매 같은 경우에는 입주권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분양권을 보고 들어간 거거든요. 네. 이 분양권 매매가 계속해서 돌아가줘야 여기에 어떤 재건축 얘기도 나오게 되고 거기에 어떤 시세라든지 매매가 원활히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용적률 제한을 풀고 네. 그리고 그 후광 효과를 해서 아마 더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송정일 말씀이 소위 말해 미미삼 그 월계시장 아파트 그쪽이 아마 뜨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서 그와 연관된 종목은 현대산업개발. 너무 많은 얘기를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좋습니다. 네. 제가 부동산 얘기하게 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부동산도 같이 하시나 봐요. 전문가 이 부동산 방송에도 나가시나? 예. 자, 그럼 우리 거꾸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좋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렇게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사실 뭐 건설하고 이런 거 하는데 기간이 있잖아요. 뭐 최소한 2년, 3년 그다음에 그쵸. 뭐 재건축 하더라도 최소한 7년이 걸리는데 이것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앞으로 부동산 오른다는 건 알지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사실 저는 뭐 이게 어디가 올라갈지 모르지만 타격을 받을 부분은 제가 짚어놓은 보이나요? 게 있어요. 리츠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는 임대료에 대해서 굉장히 뭐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게 이런 시간이 뭐 많이 흐르는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시에서 얼만큼 받아줄 것인가, 이게 사실 그러니까. 제 뭐 궁금증입니다. 그 시간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간차에 대한 부분들이 증시에 반영되는 시간, 그리고 재건축이 되는 시간,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봐야 돼요. 일단 안전검사까지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한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서울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우성아파트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미미삼이라든지, 그리고 부산 쪽 같은 경우에는 남천 삼익비치 이런 아파트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 걸려버리게 되면서 최소 10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 돼버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지금 재건축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부분이 저기 강동 쪽에, 죄송합니다. 강동 쪽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재건축. 그래서 그 아파트 외에는 이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려면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매 제한도 풀어야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적합도 검사도 해야 되고, 시행사 선정해야 되고, 이런 부분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건축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편적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건 저는 이제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게, 작년하고 재작년에 연끌하신 분들, 세금 완화시키지 않게 된다면 이분들 제가 봤을 때는 못 버텨요. 왜냐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게 되면 시장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출 무리하게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다 이자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000만, 2,000만 받은 게 아니라 몇 억씩 받았어요. 그러면 3억 정도 받게 되면 지금 금리에 월 60만 원 정도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이자 부담 금액이 60만 원, 100만 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여기도 중요한 건 지금 세금, 보유세. 이 부분까지 감당을 하게 되면은 1년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 이상도 부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월급쟁이들이 부담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걱정들이 있고요. 이분들이 분명히
내 집 마련도 있겠지만은 투자 쪽으로 해서 접근하시는 분들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올라간 부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타겟을 찍어야 되겠죠. 아까 고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어디가 오를 것인가. 이건 당연히 이제 정부 적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역세권 개발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왜 이 부분을 봐야 되냐면은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 그래가지고 실제 시세 대비 분양가가 되게 싸요. 네. 지금 하남가밀 같은 경우도 그쪽 시세가 지금 현재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 실제 분양가는 6억 전후거든요. 그럼 그런 아파트 쪽으로 계속해서 타깃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청약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그들만의 시장은 아직까지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개인들이 얼마만큼 따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무리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게 봐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동산 임대차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세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매매가가 멈춘 시기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오거든요. 그러면 2023년 이후에 소위 말하는 갭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갭 투자를 제가 조정하는 건 아닙니다. 조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이 갭 투자도 어쨌든 내 집을 마련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이고요. 그리고 순수하게 대출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2007년도에 하우스포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처럼 아파트 가격이 폭락을 해야 그때 가서 정상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지금 아파트 가격 그리고 짐 시세를 보게 된다라면 정상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시장은 없습니다. 힘들다고 봐야 돼요. 저는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쩌다 부동산 전문 방송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고모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거 이제 좀 다음 주까지 이 대책이 나오는 걸 보고 다음 주에 반응까지 살펴봐야 된다. 그렇죠.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이제 타임 갭이 있고 등등 그다음에 이제 물량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등등 그다음에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역들이 나온 것들의 분석들이 나온 거 보시고 들어가도 되고요. 제 그냥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이렇게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조금 플러스 되게 주식에 영향을 미친 기업들을 보면 부동산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하게 여러분 투자를 하시고 결국은 지금은 뭐 어차피 건설회사 그다음에 주방, 가구 뭐 이런 데가 수혜주가 될 것 같은데요. 한 파스 쉬어가시죠. 그래서 인내심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것인데 조금 기다렸다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을 좀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건설 자재 뭐 이런 종목들도 보지만 기업 자체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분명히 좀 체크를 해볼 만한 포인트다라는 걸 짚어주셨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현대경제원 최호 고문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설이고요.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